자, 마이크 켜져 있는 거? 아, 꺼져 있네. 아, 켰습니다. 마이크 켰고요. 카메라 켰습니다. 카메라 끄면 화면에 이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제 PPT가? 이거는 공유된 거라서. 아,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카메라 켜고. 저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제주음식 이야기 2편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해녀의 음식 문화 그리고 근대사의 제주도의 근대사의 아픈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죠.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구황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현대의 제주도의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첫 주제가 바다가 차린 밥상, 뭐 해녀 문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바다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뭐 다들 인정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섬이었어도 그냥 섬이 아니고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이잖아요. 화산섬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섬들하고는 좀 다른 한반도의 다른 부속 섬들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구조 자체가 해안의 어떤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서해안 쪽으로 가면 뻘 해안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남해안 쪽, 남해안 쪽은 이제 다도해로서 섬들이 많이 있고 뻘도 좀 있지만 섬들 위주로 많이 있는 그런 바다고 동해안은 이제 모래사장을 기반으로 해서 깊은 바다로 형성이 되고 대한해협에 빠른 물살이 있는 그런 해안인데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해안선의 갯바위들이 전부 현무암이 깨진 형태의 현무암들이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바다다 보니까 뾰족뾰족한 현무암, 깨진 현무암들의 어떤 날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공질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머금고 있고 이끼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해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데군데 이제 모래사장도 있고 또 절벽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저쪽 성산포 쪽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의 뻘 바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반도의 해안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갯것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갯바위나 이런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서 해안선에서 나오는 그 갯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우리 해녀의 문화, 해녀 문화가 요즘 현대에 가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각광받는 이유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어류방법이고 지속 가능한 어류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체 잡으려고 하는 개체와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1대1로서 이게 어떤 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물로 한꺼번에 막 싹쓸이를 한다거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완전히 그냥 자기가 일하는 작업구역을 싹쓸이 하거나 하는 이런 바다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어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보호론자들한테는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은 배를 접안하기 힘든 그런 해안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조업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물이나 이런 걸 쓰기가 힘든 그런 해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해녀들의 문화가 우리 제주도에 지금까지 이바지한 어떤 공로라고 할까 하는 것들은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다들 아시지만 해녀들은 절대 독단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짝을 이뤄가지고 최소한 2명 이상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 물대를 맞춰서 다 같이 나가서 조업하는 그리고 이제 바다 구역도 작업 구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애기바당, 할망바당, 뭐 상군바당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업을 하고 심지어 그 할망바당이나 애기바당이 좀 잡을 게 별로 없거나 이러면 상군바당에서 자기네가 당신들이 작업한 걸 상군바당에서 잡아와서 풀어놔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살아나가자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단체의 문화가 해녀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음식에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이 이 해녀 문화 작업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녀들이 사실 그래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조업한 것들을 많이 먹어왔죠. 많이 먹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해녀들이 먹었던 음식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하찮은 것들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복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다량으로 잡거나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팔아서 이거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다른 것들로 물물교환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흔한 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밑강 농사 지으면 밑강 파치밖에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특히 전복 같은 귀한 것들은 진상품으로 제주 목사가 다 수사를 해가고 뭐 그런 그 역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한 것밖에 먹을 수 없었는데 가장 흔한 게 결국은 해조류들이었죠. 그래서 톳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모자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초, 그 다음에 심지어 뭐 가시리, 파래과의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그 해조류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톳하고 이제 모자반, 천초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의 해안선에서 나오는 제주도의 그 얕은 바다 갯바위에서 나오는 해조류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자반이나 아니면 이 톳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억세죠. 그러니까 제주 바다 자체가 파도가 많이 치고 억센 지역이다 보니까 그 억센 상태, 그 억센 바다에서 그 파도가 센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제 좀 질기다고 할 만큼 이제 그 억세지는 거죠. 억세져서 그 바다하고 그 갯바위 현무암들한테 부딪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강인함을 갖게 되는 거고 반대로 미역처럼 이제 넓은 잎을 가진 것들은 제주도 돌미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도 그냥 스르르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그 부드럽고 이제 알긴산이라 그러면 끈적끈적거리는 그 겉에 묻어있는 알긴산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해조류들 스스로가 식물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이 바다에 제주 바다에 가장 특화돼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맞춰서 이렇게 특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 돌미역 같은 경우는 제주 미역 같은 경우는 육지의 미역처럼 미역국 끓일 때처럼 참기름 넣고 달달달달 볶아서 미역국 끓이면 미역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우리 해녀 삼촌들은 참기름 저 볶더라도 살짝만 볶든가 아니면 안 볶고 그냥 물만 부어서 끓이고 하는 미역국들을 끓여서 드셨었죠. 그리고 해조류들이 워낙 흔해서 자주는 먹었는데 매일 똑같은 해조류를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빨리 물리겠죠. 물려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톳을 무친 건데 톳무침인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이제 젓국으로 무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위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신김치도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운이 고온다습하니까 빨리 김치가 쉬어져 버리고 막 그냥 군내 날 정도로 쉬어버리기도 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그 양념 좀 털어내 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그걸로 양념을 해서 먹으면 새콤새콤하게 이제 맛있거든요. 이제 그런 김치를 가지고 또 양념해서 버무려 먹거나 아니면 이제 된장, 저희도는 뭐 생된장, 날된장을 먹는다고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된장을 양념을 해서 무쳐서 먹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건 좀 뭐 일제시대 이후에 나온 방법이긴 한데 그 두부를 으깨서 두부에 무쳐 먹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다른 지방에서 경상도나 이제 충청도나 이제 저 내륙지 같은 경우에 한반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그 식초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비교적 오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법을 찾아내서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해질 수 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녀들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음식들이 있었고, 사면이 바다니까 생선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선 많이 드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드셨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물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큰 생선, 우리가 얘기하는 월척. 월척은 그런 생선을 잡아서 조리해서 먹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조림을 해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거나 했던 생선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생선들이 작아요. 커봐야 어린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고 무슨 요즘 무슨 뭐 40자, 50자 이런 그 뭐 큰 생선들은 잡아본 적도 별로 없다고 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는 조금만 더 멀리 나가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여름철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보양식으로 제일 많이 쳐주는 여름 보양식 민어 있죠. 민어가 사실은 저쪽 제주도 이제 서쪽에서 이제 서북쪽 해안선, 그러니까 목포에서 내려오면 목포에서는 뭐 거의 한 7, 80km 나와야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3, 40km만 나가면 되는 그쪽 바다거든요. 제주도 서쪽 바다. 그쪽에서 어장이 많이 형성됐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좀 북쪽으로 올라간 셈이긴 한데, 근데 제주 사람들은 민어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굉장히 큰 생선인데, 기껏 먹어봐야 뭐 한 30자, 40자 정도. 또 뭐 자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지도 많이 잡히지 않았었고. 근데 그러니까 3, 40km만 나가면 있는데도 우리 제주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서 조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조금 이제 아픔이 좀 있는 거죠. 여기 옆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 게 태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 전통배라고 하는 태우. 이게 사실 배라고 볼 수 없죠. 뗏목이죠. 이게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 제주의 고유한 그 어로 문화니까 이것도 뭐 문화니까 뭐 기록도 되고 우리가 계승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문화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태우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제주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 이 뒤에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원래 제주 사람들은 이제 배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항해 기술도 좋아서 탐나국이라는 해상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이제 탐나국으로서 저쪽 먼 바다까지 뭐 동남아까지 교육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물들이 좀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는 제주도에서 영향받은 어떤 문화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만큼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얘기는 좋은 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도에도 원래 제주도 배 그러면 전통 배 그러면 태우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배 중에 덕판배라는 게 있습니다. 덕판, 그러니까 판이라는 게 가판, 넓은 그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판이 넓고 앞에 이게 뾰족한 배가 아니고 앞이 뭉툭하게 해서 현무암 그 바위를 들이받아도 잘 깨지지 않게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좋은 배인데, 제주 사람들이 그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제주도에서 쌍돛배를 만들어서 고려 조정에 진상했다는 얘기가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쌍돛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돛대를 2개를 올려줄 수 있을 만큼의 큰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런 배를 만들어서 이제 고려 조정에다가 이제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 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배가 없어지고 갑자기 제주도 배는 태우만 덜렁 주고 이게 제주도 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그렇게 된 데는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제 삼별초가 제주도에 와서 최후의 항전을 제주도에서 거치고 여기서 소멸됐죠. 그 상태에서 여몽연합군이 들어왔다가 제주도의 환경을 보고 그 몽고 원나라 군인들이 고려 주정에서는 제주도는 손떼라,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원나라의 직접 지배를 한 80년을 받게 되죠. 일제 36년을 저희가 그 강점기를 거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지금 반세기 넘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일제 강점 36년 동안의 그 강점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80년을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어떤 영향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어쨌든 몽고가 이제 탐나 총관부로 이제 여기 총독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 제주섬을 탐냈던 이유는 말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말을 길러서 여기서 그러니까 말의 유실을 막고 안전하게 말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 제주가 선택된 거고 중국 본토에서 제주까지 직항으로 이제 말 싣고 와서 여기다 풀어놓고 먹이다가 군마였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싸움을 하기 위한 이제 군마를 키우면서 여기서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탐라총관부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문물이 제주도로 직접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소주꼬리도 그랬고, 그다음 메밀도 역시 그랬고, 뭐 그런 영향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 말에 여러 가지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 문물을 이제 받아들여서 유행이 되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몽고 원나라의 관리들이 제주도 와서 말을 기르고 하면서 8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원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명나라가 다시 들어서면서 명나라의 새로운 세력들이 조선을 자기들 그 휘하에 두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고려 말기하고 조선 초기의 조정에다가 저걸 요청을 하죠. 너희들이 충성심을 보여라. 그 충성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몇천 마리를 보내달라고 하죠. 예. 어쨌든 자기네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을 몇천 마리 내놔라 그러니까 전국을 다 뒤져도 그만큼 안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주도에 있단 말이죠. 제주도에 그 원나라 관리들이 길렀던 말이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원나라는 쇠퇴했고 하니 그 말을 가져다가 조공을 바치자. 해서 제주에 있는 말을 보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주에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 원나라의 관리들은 나라는 지금 거의 다 망했지만 자기들은 남아있고 명나라에다 이 말이 바쳐진다면 결국 적국을 돕는 행위가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러죠. 진상 안 한다고 버티죠. 그게 목호의 난이지 않습니까? 예, 목동할 때 목, 그 다음에 오랑캐 호자, 오랑캐 목동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목호의 난이라고 하고 그래서 최영 장군을 보내서 그걸 진압하게 하죠. 그때 진압하게 할 때 아무 죄 없는 제주 양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의 아픔이라고 하는 4.3하고 또 비슷한 그런 중앙정부에 의한 그 지역민의 학살 이런 게 그 당시에도 벌어진 건데 고려 말에 벌어진 건데 그러면서 제주는 오랑캐의 섬이 돼버린 거죠. 약 80년 동안 오랑캐한테 지배를 당했으니까 저기는 이제 완전히 오랑캐화 됐다. 오랑캐화 됐으니까 이건 오랑캐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는 수탈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건 무조건 다 뺏어와도 된다 이런 식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오랑캐의 섬으로 조선시대 내내 오랑캐의 섬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유배인들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절해고도의 섬이니까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섬이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의 문화에 잘 융합이 안 되는 따로 노는 그런 섬이니까 저는 오랑캐 족속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겠죠. 그래서 제주 목사들은 가장 큰 그 제주 목사의 업무가 그거였죠. 제주 사람들 수탈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주도 걸 뭐든지 다 뺏어갑니다. 근데 양민들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오랑캐가 뭔지, 원나라 사람들이 뭔지, 제주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어쨌든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권력자들이 쫓아가는 대로 시켰던 죄밖에 없는데 오랑캐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다 뺏기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덕판배들은 갖고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저 남해안의 이런 다도의 섬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영호남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게 아니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거니까 얼마나 그게 사회 문제가 되냐면 성종임금 때의 그 영혼아의 관찰사들이 장계를 올려보내죠. 제주에서 도망 나온 이 사람들 이제 도독야지라고도 했었고 이제 몇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적질도 하고 언제 이게 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들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종임금이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 보낸 게 잘 달래서 정착을 시키거나 돌려보내라.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주도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그런 마을을 만든 기록들이 울산 쪽에도 있고 마을을 만들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 입장에서는 제주에 와서 이것저것 뜯어가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배를 몰수를 해버리죠. 덕판배를 몰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출입금지령 인조임금 때는 이제 출입금지령이 정식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섬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게 조선시대 내내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제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 배도 없으면 바다에 나가서 뭔가를 뭐 먹을 걸 잡고 일해야 되는 조업을 해야 되는데 배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죠. 이거 뗏목고처럼 생긴 태우. 뗏목 타고 무틀 건너가니까 바다를 건너서 무틀로 가지 못할 거니까 니는 이것만 가지고 조업을 해라. 그래서 태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태우는 사실 뗏목인데 어떤 보정장치라든가 뭐 동력이라든가 뭐 노를 저어도 얼마 나갈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면 깊은 바다, 먼 바다를 못 나가죠. 먼 바다를 못 나가니까 깊은 바다를 못 나가게 되고 깊은 바다를 못 나가면 결국은 큰 고기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자잘한 고기밖에 못 잡게 된 겁니다. 그 자잘한 고기만 잡게 된 건데 사실 이 배의 저 앞에 있던 그 덕판배라는 게 얼마나 대단히 좋은 배였냐면 조선시대 수군의 기본 그 바탕이 된 게 바로 덕판배였죠. 그러니까 그 명량이라는 영화들 보셨는 분들 알겠지만 조선시대 수군의 배가 판옥선이라고 있죠. 판옥선. 덕판배처럼 생긴 가판이 넓은 배에다가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올렸다고 해서 판옥선입니다. 결국 뭐냐? 기본이 바로 제주도의 덕판배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얘기죠. 제주도의 덕판배가 모티브가 돼서 그 위에 판옥선이라고 올려서 배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빠르진 않지만 튼튼한 배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배들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날렵하고 이렇게 앞에 뾰족하고 날렵하고 가볍게 만들어져 있어서 들이받으면 이 판옥선이 가서 들이받으면 이제 다 부서질 정도로 약한 배들이었고 그래서 조선 수군이 그 판옥선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위에 철갑을 둔 게 바로 거북선인 거죠. 결국 거북선의 맨 아랫단에는 제주의 덕판배가 기본이 된 모티브가 된 그 배들이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배가 튼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라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들이라는 게 결국은 배를 짓는데 좋은 나무들은 염분에 강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 나무들이 클 때부터 그러니까 짠 바람을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짠물 염분에도 강하고 가볍고 단단했거든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배를 못 쓰게 하니까 이런 태우를 만들어서 태우 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여기 이 그물 보이시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바닷속에 잠궈놨다가 이거 잠궈놔야 불과 한 얼마나 바닷물로 내려가 있어요? 2, 3m 한 5, 6m도 못 내려가는 정도의 굉장히 좀 허술한 그런 그물이거든요. 이 그물들이 여기 사람이 다 숭숭 보일 정도로 그물 코도 좀 커요. 이 상태로 바다에 잠궈놨다가
때로 지나는 고기들은 걷어 올리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멜, 이 밑에 멜국 보이시죠? 이런 멜들, 자리들, 이런 것들 때로 지나는 고기들만 잡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고기들은 저항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배로도 잡기가 쉬웠는데, 큰 고기들은 그 자체 바다, 낚시들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바다 고기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큰 고기를 어쩌다가 이 위에서 준학을 늘어뜨려가지고 준학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 큰 고기 잡히면 너무 큰 고기들은 이 배를 끌고 가버리니까 먼 바다까지 끌고 가버리면 오히려 조난당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겁이 나서 낚시를 끊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큰 고기는 잡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한 거 보시면 우럭콩조림, 제주도의 우럭은 육지의 우럭하고 다르죠. 육지의 우럭은 이제 어른 팔뚝만한 거 이게 굉장히 까만 생선인데 이제 조피볼락이라고 하는 생선이죠. 근데 제주도의 우럭은 이게 우럭볼락입니다. 돌우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럭도 볼락과의 생선이라는 얘기예요. 볼락하고 우럭하고 제주도에서는 볼락하고 우럭을 거의 구분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돌우럭이라고 해서 갯바위 사이사이 틈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몸집이 커지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먹이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몸집이 좀 작은데, 여기 위 사진, 고기를 보시면 대가리가 굉장히 커요. 대가리가 굉장히 크고 입이 좀 큽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수월하긴 한데, 작아요. 다 커봐야 어른 손바닥만 할 정도고, 대부분이 보면 어른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해서 먹었는데, 대가리가 크니까 잡아봐야 먹을 부위가 별로 살코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콩을 넣어서 콩단백하고 이게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생선의 단백질하고 이제 콩의 단백질하고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맛을 만드는 새로운 조리법을 만들어냅니다. 우럭콩지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옆에 보시면 벤자리, 그 다음에 각재기, 자리, 그 다음에 복쟁이, 보고도 제주 근해 갯바위에서 잡히는 보고들은 그렇게 많이 큰 보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랭이 이런 것들, 작은 생선들을 먹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그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단순한 조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한 조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선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모든 부위를 다 먹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운동은 199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자연이 준 그 상태 그대로 식재료들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장부터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90년대 이후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과일 같은 거 껍질째 다 먹어라. 채소도 이제 껍질 벗게 되지 말고 껍질째 다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마크로비오틱의 어떤 영향입니다. 마크로비오틱이라는 그 음식 계몽 활동의 영향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자리구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리구이나 자리지짐 같은 경우도 좀 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싹 굽죠. 바싹 굽거나 바싹 지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조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늘도 안 벗깁니다. 비늘도 안 벗기고 이런 건 내장도 잘 안 내장도 잘 안 빼죠. 생선 내장에서 우리가 먹자는 건 쓸개밖에 없죠. 나머지 내장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이라는 그런 활동을 제주도 사람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건데, 작은 생선에서 비늘 벗기고 내장 제거하고 이러면 먹어볼 게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걸 조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조리하자 해서 조리를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자리구이 같은 경우에 비늘 벗겨서 자리 굽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리 조리법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자리는 가시채, 뼈채 우적우적 씹어 먹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씹어 먹으려면 뼈까지 다 익어야 되는 거죠. 바삭바삭하게 익어야 되고, 비늘을 벗겨버리면 살이 다 흩어져 버려서 조리하기가 더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늘 있는 채로 그냥 물에만 헹구지, 비늘 있는 채로 그냥 약한 불에 서서히 꺼지는 불에다가 놓고 구우면 겉에 비늘이 바삭바삭하게 이제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지고 속에 살은 촉촉하고
속에 있는 가시들도 열받아가지고 딱 씹어도 이제 잘 부서질 정도로 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법들, 나름대로의 그 조리법들 찾아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생선들, 작은 것들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리 물회 같은 경우도 보면 뼈채 썰어서 먹죠. 뼈채 썰어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밑에 쪽에 보면 보말죽 같은 경우도 내장이나 이런 걸 버리지 않고 내장을 다 터뜨려가지고 그 내장 국물로 이제 죽을 끓이게 하죠. 굉장히 독특한 방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이제 살짝 반 정도 보이는 이 만홍지 아닙니까? 만홍지도 생선뿐만이 아니고 육지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들도 일단 음식은 버리는 것 없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이 풋마늘 때잖아요. 풋마늘 때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든 거잖아요. 풋마늘 때가 4월 정도 되면 제일 그러니까 통통하게 최대한 클 만큼 다 커지게 되고 그게 그냥 먹으려면 질겨서 잘 못 먹죠. 그래서 한반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이거 다 버리는 식재료였죠. 버리는 거였고 이제 안 먹는 부위였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것도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아까 이제 톳 얘기하면서 톳을 무칠 때 어떻게 무쳤나 얘기할 때 그 김치, 신김치도 버리지 않고 먹었다고 했죠. 음식은 절대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말씀, 현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저하고 이제 음식 얘기하다가 제주도 사람들은 죽은 것도 다 살려내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쉰다리요, 쉰다리. 쉰 밥도 이건 음식이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누룩을 섞어서 일종의 보리 막걸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끓여서 알코올 도수를 날려서 음료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청승맞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존양정신, 아끼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먹을 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먹을 거 버리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죠. 음식 남기지 말라는 거.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이런 그 가정교육을 계속 받고 자랐는데 그 의식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이 조리 방법을 저희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크로비오틱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 음식을 오히려 그 마크로비오틱을 개몽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마크로비오틱을 배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제주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건 아니다. 원했던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생선들 위주로 먹었고 굉장히 단순하게 조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부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여성,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주도 음식이 단순한 건 여성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 물들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집안에서 요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시간을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리해 먹었다. 네, 그냥 대충 만들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제주도의 여성분들도 거기다 동조를 해요. 맞아, 우리 일 많이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거 되게 제주도 우리 할머니들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더라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가장 맛있는 조리법을 찾아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한다는 겁니다. 요리라는 건 불을 이용하든 아니면 양념을 이용하든 어떤 먹을거리들을 새로 조합해서 맛있는 맛을 찾아낸다는 건데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시 부족을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조리 방법이 독특한 것들이 꼭 있긴 마련인데 그걸 단순히 그냥 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먹었다고 얘기하는 건 제주도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조리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 조리를 한 겁니다. 왜? 식재료가 워낙 신선한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달리 강한 어떤 양념이나 이런 걸 쓸 이유가 없었던 거고,
뭐 달리 그러니까 강한 양념을 쓴다는 얘기는 뭐 고추라든가 뭐 이런 뭐 저 제필 산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마늘이라든가 그 맛을 강하게 내주는 것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제주도에도 있는데도 그걸 많이 안 쓴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야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등어 배추국이라고 왜 보이시죠? 고등어를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끓는 물에다 넣고 그냥 배추를 좀 손을 뚝뚝 끓여놓고 그냥 끓이면 그게 고등어국이에요.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겁하는 음식이죠.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 비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끓여? 그래야지. 여기 보시면 고등어죽이라고 보이시죠?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고등어죽. 고등어로 죽 끓였다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놀라 자빠져. 그 비린 걸로 어떻게 죽을 끓이냐고. 그거 어떻게 먹냐고, 사람이. 근데 제주도 사람들 알잖아요. 안 비리니까 먹죠. 제주도 사람들도 비린 거 안 먹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비린 거는 원래 안 먹었고, 비린 거는 조리해서, 뭐 이것저것 조리를, 좀 더 조리를 가미해서 뭐 지져서 먹거나 이랬지, 비린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조리해 먹지는 않았죠. 신선할 때 조리를 할 때 단순 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이나 고등어 한 마리 잡기 위해서도 갯바위에서 잡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다 배 타고 나와서 잡죠. 배 타고 나와서 조업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항구에 와서 그걸 퍼놓고 상인들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1박 2일은 무조건 지나가 버리잖아요. 고등어는 뭐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비려지는 생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반고등어 소금 듬뿍 쳐가지고 자반고등어 약간 꿉꿉하게 발효된 상태에서 내륙지까지 운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 사람 말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고등어는 무조건 비리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근데 제주 사람들한테는 고등어는 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갯바위만 나가도 고등어 새끼 한두 마리 얼마든지 잡아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낚싯대에서 빼지도 않고 그냥 낚싯줄에 걸린 채로 두세 마리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그냥 집에 와요. 그러니까 잡아서 상에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생선이 비려질 시간이 이제 새가 없는 거죠. 비려질 새가 없는 생선, 비리지 않은 신선한 생선 가지고 그냥 맹물에다가 넣고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그다음 맹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생선만 넣어주면 생선에서 그냥 고기의 육즙이 흘러나오듯이 생선에서도 육즙이라는 게 흘러나오니까 그게 국물에 퍼지면 생선에서 나오는 국물이 멸치 다시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미노산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단백질, 맛을 내는 단백질 성분들이 우러나오게 되고 또 국물 자체가 맛있어지고 거기에다가 좀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채소 몇 개 좀 넣어주면 간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맛있는 고기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육지에서 다른 지방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뭐 고춧가루 풀어놓고 마늘 다대기 막 넣고 뭐 양념 많이 해가지고 빨갛게 국물 만들면 보기는 맛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생선이 원래 갖고 있던 맛은 느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고등어 죽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제주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한번 시식회를 한번 했었어요. 제주도 향토 음식에 대한 그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준데 그때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참가를 많이 하셨었는데 몇 분이 이제 뒤에서 쏙닥쏙닥 거리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저거 비린 거 저거 어떻게 먹냐. 육지에서 서울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울서 오신 교수님들인데 저는 비린 걸 어떻게 저 사람들 먹고 살았지 하는 걸 당신네끼리 둘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요만큼 이제 티스푼으로 떠가지고 가져가서 교수님 이거 드셔보시고 비린내가 나면 이거 저 음식 다 그냥 철수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드릴 테니까 뭐 드셔보시라고. 그거 맛보고 난 다음에 2그릇씩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게 왜 비리지 않지? 왜 안 비리지? 왜 안 비리지? 그러면서 2그릇을 먹어요. 맛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간만 잘 맞추면 신선한 재료에 간만 잘 맞추면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국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국을 많이 끓였냐면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잡곡밥을 먹어야 됐고 잡곡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친 밥을 먹기 위해서 국물은 반드시 필요했고 근데 맹물을 먹긴 좀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그 어떤 단백질 있는 단백질 성분들 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생선이라든가 육고기 같은 것도 필요한데 육고기는 평소에 못 먹으니까 결국 생선이나 어패를 가지고 국을 많이 끓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국이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선국이야말로 제주 음식의
그 특징인 단순조리법을 가장 많이 적용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각재기국 있죠. 각재기 아지, 정갱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태국이라고 해서 이걸 장대라고 하는 생선이죠. 장태국. 이건 이제 흰살 생선이라서 이건 담백해요. 고등어죽도 있고 여기 멜국이요. 멸치, 신선한 멸치 가지고 이제 국 끓이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여기 마른 옥돔국이라고 해서 옥돔도 말려뒀다가 흰살 생선이라서 이거는 잘만 말리면 비린맛 없이 말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국도 만들어 먹었고 여기 또 냉국이요. 냉국도 톱냉국이죠. 냉국도 그 된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생된장을 먹었으니까 맹물에다가 된장만 풀면 예, 그러면 바로 국물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 뭐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오징어를 넣든 모자반을 넣든 뭐 파래를 넣든 뭐 여러 가지 뭐 물회 노각 같은 걸 썰어 넣든 이러면 바로 냉국 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제주 음식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해녀 삼촌들 어머니가 제주도 그 해안가 마을의 거의 80% 이상은 해녀라고 보시면 어머니들이 해녀셨기 때문에 그 해녀의 음식이 결국은 제주도 해안 마을의 일반적인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해서 드셨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법 아까 단순 조리법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하기만 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 뭐 만홍지 같은 경우는 간장에다 재워서 먹게 되는데 이 만홍지를 담근 이유 중에 하나가 만홍지라는 그 풋마늘 때 장아찌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맛있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풋마늘 때도 마늘처럼 당이 굉장히 당분이 많은 그 채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4월에 이걸 채취해서 간장에다가 담가 놓으면 젖속에서 당분이 잘 우러나와요. 특히 5월달, 6월달에 제주도 그 일조량이 굉장히 좋아서 직사광선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장독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놔두면 햇빛을 받아서 장독이 데펴지죠. 데펴지면서 그 속에 있던 그 간장들이 만홍에서 풋마늘에서 나오는 당분하고 간장의 염분하고 섞어지면서 열을 받으면 끓인 간장처럼 맛간장처럼 변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생선을 졸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간장 넣고 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생선을 졸여 먹었기 때문에 그 만홍지 간장만 넣어도 생선이 맛있게 요즘처럼 얘기하면 요즘 단짠 얘기할 때 설탕하고 간장을 위주로 해서 단짠한 뭐 데리야끼 소스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만홍지를 담가놓은 그 간장을 사실 양념으로 많이 썼고 그러니까 그런 간장이 맛있다는 걸 이제 우리 제주도 할머니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리법들, 이제 스스로 찾아낸 그런 조리법들이 있었고, 아까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모자반을 묻혀놓은 건데요.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모자반 묻혀놓은 건데, 이것도 역시 아까 톳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묻혀 먹었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 몸국이라고 합니다. 잔치 음식 얘기할 때 처음 보여드렸던 몸국인데, 돼지 육수에 모자반을 넣어서 결합시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참 우리 할머니들이 그 돼지의 돼지 기름의 어떤 느낌이나 이것도 잡아주면서 동시에 양도 많이 불릴 수 있고 뭐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모자반을 넣어서 이 몸국을 끓였다는 거 참 대단한 어떤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에 보시면 이제 문개죽이라고 여기 분홍색 핑크색 나는 죽입니다. 이거. 뭉기죽이라고 해서 물꾸러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뭉게라고도 하는데 문어요. 문어를 돌확이란 돌절구에다가 막 살아있는 채 생물 문어를 막 찌우면 걸쭉한 국물, 걸쭉하게 국물처럼 변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죽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문어나 이런 이 연체류 같은 경우도 오래 삶으면 질겨지잖아요. 그 죽을 끓여야 되는데 문어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반가의 음식에도 이 문어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환자식으로 이제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끓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한식에서의 문어죽은 물을 받아서 끓여가지고 문어를 넣고 문어를 삶아서 그 문어 육수하고 그다음 문어는 막 잘게 다져서 썰어 넣고 해서 그다음 죽을 끓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문어 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돌로 하게다가 찧어서 하게 되면 질겨지지가 않고요. 오징어, 왜 우리 누른 오징어, 그러니까 진미채 같은 것들처럼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찢으면 부드럽게 쫄깃쫄깃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어가 그렇게 부드럽게 쫄깃쫄깃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문어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문어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여기 깅이죽이요. 요거 이제 옆에 깅이라고 이제 조그만 반개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깅이죽 같은 경우는 더 신기해요. 조리법이.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러거든요. 갱이죽은 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인데 저으면서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성으로 죽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쓴다는 게 계속 저어주면서 익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인데 그걸 젓지 말라고 하면 죽이 되겠습니까? 밑에 다 눌어버리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할머니들이 이 죽은 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할머니 그럼 다 누를 텐데 불 배롱하게 그래 옆에만 솔솔 긁어주면 호끔 누른 건 어쩔 수 없다 이러신다고. 그 불 배롱하게 한다는 게 약한 불로 하고 그 옆쪽에만 이제 수저로 이제 옆쪽에만 살짝 긁어주고 옆쪽에는 안 눌어붙게 할 수 있으니까 바닥은 눌어붙게 하려면 저어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닥에 조금 누르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포기해라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 이 죽은 끓이다 보면 멍울멍울 멍울이져요. 멍울이지는데 그 멍울이 풀어지면 나중에 먹을 때 식으면서 약간 비린내가 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터지고 그대로 있으면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그걸 할머니들이 아신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키토산이라는 게 우리 영양제로 많이 판매도 했었잖아요. 이 멍울진 것들이 멍울하게 멍울지는 것들이 사실 키토산 덩어리인 거예요. 칼슘하고 키토산 덩어리들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키토산 영양제들 많이 팔 때 한번 사서 그걸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캡슐로 되어 있어요. 키토산 영양제가 알약이나 물약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캡슐로 가루로 해서 가루로 되어서 캡슐 속에 들어있어요. 그 캡슐도 다 한 5군데 걸 사가지고 따보니까 그걸 그냥 이 상태는 그냥 가루 상태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손에 묻혀서 한번 살짝 비비니까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키토산 자체가 비리더라고요. 그걸 저희도 할머니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멍울이진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거를 입에다 넣고 씹으면 우리 왜 게장에다가 밥 비벼 먹을 때 바다 게의 어떤 바다 맛이라고 하는 그런 맛들 나잖아요. 게장, 게의 내장 맛. 그런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죽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조리법들을 저희도 할머니들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보말죽 같은 경우도 보면, 보말 내장을 막 터뜨려가지고, 고동의 내장을 막 터뜨려서 그 내장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 물을 밑에 덩어리들은 좀 빼고요. 이제 밑에 가라앉는 불순물들은 좀 빼고, 완전히 짙은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녹색의 진한 국물이 나오는데 그것만 부어가지고 쌀이나 달국식들하고 섞어서 위에 살은 따로 볶고, 살은 이제 참기름이 따로 볶고, 국물은 그 국물대로 넣어서 죽을 끓이면 내장의 진한 맛이 쌀에 다 이제 스며들고, 살은 살대로 맛이 있고, 이런 죽이 끓여지죠. 그래서 이런 조리법들은, 실제로 보말죽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살에 있는 게 아니고 내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복도 마찬가지 이런 폐류의 어떤 식재료들의 영양분은 내장에 있고 그 내장에 녹색 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녹색 나는 부분이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라서 이게 간 해독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리법들을 다 갖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기떡 같은 것들을 보시면 오메기떡도 이게 술떡인데 술을 만들면서 만들던 떡인데 옆에 손자가 칭얼대면 그냥 뜨거울 때 조금 띄어가지고 손에 묻지 말라고 해서 팥국물 몇 좀 묻혀가지고 먹었던 그런 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조리법들이 세상 어디도 없는 조리법들이에요. 어디 가서 찾아봐도 없는 조리법들이에요. 이런 조리법들을 알고 계시는 할머니들인데 그냥 단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음식 만들어 먹었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주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나름대로의 당신들의 음식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 중간중간에 잠깐 자리 비우신 건 좀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허용할 테니까요. 계속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불행한 근현대사, 생명의 밥상. 아까 저기서도 이게 모코의 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은 거밖에 먹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주도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중기 넘어오면서 인조 임금 때 그 출入금지령,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를 못 벗어난다는 그 출入금지령이 내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주도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대에 일어난 사건들, 100년 안팎에 일어난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많았죠. 보시면 제주 목사하고 아전들이 수탈해간 것들 그러니까 진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에서 징계한 것들은 전부 다 아전들이 와서 다 제주 목사 이름으로 다 수탈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자연에서의 채집이나 이런 걸 잘 많이 안 하죠. 아주 흔한 것들만 먹습니다. 뺏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 수탈은 일본이 또 재밌는 게, 일본이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굉장히 토질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잘 되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제주도하고 위도가 비슷한 가고시마나 규슈 쪽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 제주도에 와서 많이 이렇게 재배하게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재배한 것들 뺏어가기도 하고,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들, 전 세계에서 해조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해조류를 먹는 나라 자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의 그 원주민들이나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이 조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데서 그 해조류를 먹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이 워낙 해조를 좋아하니까 제주도의 토시나 모자반이나 이런 천초나 싹 다 이런 것들을 수탈해가고 수탈도 해갖고 원래 제주도의 그 자원들 흙우라든가 그다음에 전복이라든가 이런 이제 북동육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뺏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았지만 해방 이후에도 또 다른 시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게 주민들을 학살하고 낮에는 그 국방경비대가 와서 사살하고 밤에는 산 사람들 산에 있는 빨갱이들이 와서 사살하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 와중에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제주 사람들한테는 이제 공포의 이름이죠. 그런 만행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또 한국 전쟁이 생기면서 한국 전쟁을 해서 피난민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4.3이라는 그 아픈 그 사상 대립으로 인한 어떤 고통 때문에 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도 연좌제로 인해서 제주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계속 받아왔던 그런 역사들. 이런 아픈 역사들 사이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예, 보시면, 이건 이제 우영팥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밭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영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영팥에서 스스로 뭐든지,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스스로 가꿔서 먹는 게 제주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우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냐 좀 따져보면, 육지부의 텃밭하고 제주의 우영하고 이제 같이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어원부터 따져보시면, 우영이라는 게
우영이 아니고 우영은 이제 그러니까 저쪽 동쪽 마을 동촌으로 가면 갈수록 동촌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촌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돌이 많은 그 뜬 땅들이라고 하는데 돌이 너무 많아서 갈아먹기가 힘든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귀하니까 흙을 모아야 됐던 거고요. 집안에서 이제 이런 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흙을 모아야 돼서 돌을 다 골라내니까 그 돌 골라낸 걸 가지고 여기 옆에다 이렇게 테두리를 쌓고 가운데다가 흙을 모아놔서 이렇게 돋아놨어요. 위로 돋아놨는데 제주도의 가옥 구조를 보면 앙거리, 밭거리가 있잖아요. 앙거리, 밭거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돌 같은 걸 받쳐가지고 좀 위로 올라온 집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앙거리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운역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역커리. 커리라는 건 이제 사는 터를 얘기하는 거고, 운역커리라고 해서 위에 올려진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운역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밭에도 흙을 이렇게 돋아놔서 올려놨다고 해서 운역밭입니다. 운역밭. 원래 맛은 운역밭 위에 올려놓은 돋아놓은 밭인데, 그게 동쪽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운역밭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역팟, 우영팟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운역팟이 우영팟으로 바뀐 거고, 그 지금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영팟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동쪽의 어르신들은 우영팟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영팟이 육지의 텃밭하고, 육지에도 뭐 텃밭이 있는데 그런 개념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제주도의 운역밭과 육지의 텃밭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 육지의 텃밭은 그 위치를 보시면 알아요. 육지의 텃밭은 마당도 앞마당이거나 아니면 집 바깥에도 만드는 게 많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지나가다가 누구나 이게 좀 손도 좀 될 수 있고 한데 제주도의 운역밭은요 집 안에 가장 뒤에 있습니다. 앞에 올레길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거리 뒤쪽이나 안거리 옆쪽으로 통시가는 길목에다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식량 창고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의 텃밭은 길어봐야 6개월도 못 써먹죠. 3, 4월에 이제 파종해가지고 쌍나기 시작하면 5월, 6월 달부터 조금씩 걷어먹기 시작하면 결국 9월, 10월 넘어가서 결국은 배추 수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음 봄까지 못 씁니다. 6개월 이상은 못 쓰죠. 근데 제주도의 운역밭은 1년 내내 씁니다. 1년 내내 거기서 이제 채소를 필요한 만큼씩 그때그때 이제 채취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텃밭은 그 어떤 열매 같은 건 따온다고 하는 건 비슷하겠지만 뿌리채 뽑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의 텃밭은 뭐 가서 뽑아와라 그러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배추도 실제 뿌리채 다 뽑는 거고 근채주는 다 뽑아서 먹는 거고 잎사귀 있는 채들도 결국은 뽑아다가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끼니 때가 되면 야, 우영파티형 저기 부루볶음 토당오라, 노물볶음 토당오라, 캐오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토당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뜯어오라는 얘기죠.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뿌리채 놔둔 상태에서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따옵니다. 1년 365일 매 끼니마다 밥 먹을 때 되면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조금씩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지의 텃밭하고 제주의 운영밭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식량 창고는 남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의 위치가 육지의 텃밭과 제주의 운영밭은 위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파트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뭐든지 자연에서 그러니까 내가 채취를 해오거나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것들 한라산에 가서 뭐 좋은 약초 같은 걸 내가 뜯었다 그러면 금방 소문나서 제주 목사의 아전들이 와서 다 착취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 흔한 걸 직접 재배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영팥이 제주도의 집집마다 이게 구성되어 있는 원인이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이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이라는 얘기는 계곡도 깊다는 얘기고 얼마나 좋은 약초가 많겠어요. 높은 산이니까 좋은 약초들 이런 것들 많을 텐데 제주도에는 약초꾼이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제주 목사가 거느렸던 약초꾼 몇 사람밖에 따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그런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없었습니다.
고사리 있다고 뭐 하는 것들도 제주도 할머니들 그러거든요. 아니, 고사리 호능콩이면 십계명질 다 한다. 고사리 요만큼만 있으면, 한 얼큰 정도만 있으면 제사하고 차리고 다 지내는데, 그 뭐하러 그렇게 많이 따냐 이거예요. 결국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도 봄에 나오는 뭐 냉이라든가, 이게 냉이라고 하는데, 난시라고도 했는데, 그런 냉이나 아니면 꽁마농, 달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흔한 거, 그거는 캐갖고 가도 누가 와도 거들도 안 보는 거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만 따요. 실제로 무슨 큰 어떤 약초나 이런 것들은 캐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5일장 가보시면, 제주시 5일장 가보시면 근래에 한 1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구역이 있습니다. 5일장 가면 뭐 할망장도 있고 생선장도 있고 과일장도 있고 곡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인데, 약초장이 거의 한 4배 이상, 4배, 5배 이상 약초장이 커졌어요. 전국에 있는 약초꾼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아름아름한 제주도 한라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제주도 한라산에 캐지 않은 오래된 약초들이 많다는 게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난 거고. 원래 약초꾼들은 자기가 다니는 데 어디 간다고 얘기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신마이들 그렇잖아요. 오늘 뭐 어느 산에 간다고는 하지만 어느 산 가면 어떻게 타고 이런 산 타는 얘기들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만의 약초밭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처럼 제주도의 전국의 약초꾼들이 한 15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일에는 이제 산에 약초하러 가고, 아니면 이제 이거 5일장 나는 장날은 이제 내려와서 약재를 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그런 약초 산업이, 제주도의 약초 산업이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약초는 그 땅의 영양을 굉장히 많이 뺏어 먹어버리는 식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초를 한번 갈고 난 땅에는 그 땅을 다시 되살려서, 그러니까 인삼밭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삼밭을 이제 6년근 뭐 이러는데, 인삼밭 한번 농사 짓고 나면 그 밭은 쉬지 않으면 또 다른 작물들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구근, 그 뿌리로 되어 있는 약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약초들이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런 약초 농사를 많이 안 지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약초 농사를 지으면 잘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약초꾼들이 전국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도에서 약초 산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막 한동안 약초 산업 굉장히 그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초밭을 일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내려와 있는 약초꾼들 중에는 자기가 약초밭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라산에 가서 약초 캐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국립공원 내에서 약초 캐는 거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국립공원 안에서 가서 작업 안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자연에서 채취를 안 하고 살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흔하게 자기가 그냥 흔한 것만 이렇게 언제나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먹었대요. 이런 음식들 보시면 이게 요거 파래 무침인데, 제주도 바다에서 가장 흔했던 게 이 파래과의 식물들이거든요. 파래, 그 다음에 톳, 모자바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고사리 보말지짐, 고사리 고메기지짐 뭐 이래가지고, 고사리 한라산에 고사리하고 핵고사리 날지, 핵고사리나 아니면 묵은 고사리도 있고, 반집이면 뭐 먹을 거 없으면, 아니면 식대상에 올랐던 고사리가 좀 심심하니까 그걸 다시 재조리할 때 이런 식으로 보말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돼지고기 반타운 고기 같은 게 있으면 조금씩 넣어서 같이 그냥 볶아 먹고 이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뺏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때 메밀도 이제 밥을 해 먹어도 이제 쌀이나 이런 거는 귀에서 못 해는 거고, 이제 메밀쌀밥 같은 것도 했고요. 밑에 깅이범벅이라는 게 살짝 보이죠? 깅이에다가 메밀가루 넣고 좀 범벅한 거. 이건 가실입니다. 가실인데, 가실이도 이제 국으로 만들어 먹거든요. 가실은 거의 식용을 안 하는 해조류인데, 제주도에서 먹을 거 없으면 이것도 먹었어요. 제주도 쓰니까 원래 가시리는 끓여가지고 풀 써가지고 도배할 때 썼던, 도배하는 풀을 만드는 그런 해조류였는데 국으로도 끓여 먹었고요. 여기 보시면 성게가 있습니다. 성게 지금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야, 성게국을 저걸 흔하다고 해 먹었다고? 사람들이 이해 못 하시죠? 성게가 그랬습니다. 성게도 굉장히 성가시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해먹는 걸 오히려 해녀 삼촌들이나 이제 제주 사람들은 저걸 귀하게 생각을 안 했죠. 실제로 성게는 불가사리하고 똑같은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해조를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성게는 보일 때마다 그걸 안 잡으면
전복의 먹이를 이 성게가 다 먹어버리니까 전복을 키우기 힘들어진다고 성게는 고인죽종이 다 잡았던 거예요. 잡아서 이만한 거 잡아서 깨봐야 속에 요만큼 먹을 거 가시 부분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까는 수고에 비하면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진짜 국 끓일 때 우리 집에 국 끓여 먹을 거 몇 개만 까고 나머지 데껴볼라. 불턱에서 막 태워버리고 했던 게 성게였거든요. 이게 지금은 가장 비싼 해산물이 됐죠. 요즘 뭐 저 생성게 1kg에 한 8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지금 갯바위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갯바위에서 우리가 잡는 해산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게도 그렇게 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4.3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쟁이 있거나 난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가 먹을 걸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해방되고 48년에 이게 47년부터 시작된 거죠. 47년부터 시작돼서 4.3이라는 게 터지고 난 다음에 제주 사람들은 정말 힘든, 진짜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근대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아픔이 결국은 죽임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 다치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살려면 어쨌든 먹어야 됐으니까, 그때도 어쨌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이 배급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다, 국방경비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보낸 서북청년단을 비롯해서 이런 국방경비대, 그 다음에 경찰병력, 이렇게 일부 관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았고, 일반인들은 밭에 나가서 제대로 농사도 못 짓는 상황들이 됐었으니까요, 몇 년 동안. 이때 어떻게 먹었냐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는 제가 약간 시처럼 해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섬에서는 평소에도 먹을거리가 귀했다. 4.3이 있기 전부터도 제주도에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메밀가루 산어줌, 보립쌀 산대바, 지실몇알 그렇게 품에 안고 마을을 벗어나서 산으로 숨어들었다. 왜냐하면 조금씩 가져도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내려오겠지 생각하고 도망을 갈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정도의 분량만 챙겨갖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미 군정이 제주도 해안선에서 5km인가요? 하여튼 일정 거리 이상의 내륙지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제주도로 섬 해안 쪽으로 안 내려오면 전부 다 빨갱이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4.3 때 거의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들이 거의 뭐 90% 이상 다 소개되버려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다 타버리기도 했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 피해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아야 했던 거고요. 소식을 빨리 듣고 해안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도 결국은 뭐 집 떠나가지고 남의 집살이 하거나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은 건데 고생하는 건 매 한 가지였죠. 그래서 공포와 함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거죠. 그들은 집에서 감추온 빼떼기나 버려진 밭에서 캐낸 감저나 지실, 그 다음에 논비나 동지나물, 토리나 너패, 평소에는 이거 잘 안 먹던 것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몽울가루나 보리가루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쪼가리들이요. 먹다가 버려진 쪼가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 가지고 범벅 같은 걸 만들어 먹었어요. 메밀은 그래도 비교적 농사를 지어서 여유분을 좀 갖고 있는 집들이 있어서 메밀가루는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물만 끓이고 그냥 건더기만 있으면 건더기 조금 넣고 그냥 메밀을 넣어서 그냥 버무려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맛은 생각도 못 합니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이제 먹었으니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건더기로 이루어진 음식들을 먹어야 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구경조차 힘들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도망가면서 무슨 변변한 가재도구 나서 이거 챙겨갖고 다닙니까?
낭독고리,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양은 대접도 하나 이런 것들 챙겨오지 못하니까 특히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 있어요. 항구라고 해서 그 반합이죠. 군대용 반합 그런 것들이나 철모, 탄통 이런 것들. 탄통 같은 경우는 정말 기름이 쩐 냄새가 배어서 저 몇 분 끓여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불 위에 놓고 끓여야 되니까 불에서 타지 않는 그릇은 결국 금속으로 된 것들 써야 되니까 저런 걸 가지고 음식을 끓여 먹고 했다는 거죠. 그나마도 산에서 연기 나면 뭐 발각되면 안 되니까 동굴에 숨거나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아주 깊은 경우서 가림막 해놓고 불 가리면서 그렇게 간간히 끓이는 것들을 좀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제주 사람들한테 고마웠던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빼떼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 저장소, 그러니까 빼떼기라는 게 고구마를 잘라서 말린 거거든요. 생고구마를 잘라서 말린 건데 일제강점기 때 이거 군수물자였습니다. 군수물자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은 제주에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들을 많이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저쪽에 옹포, 한림 저쪽에 있는 그 옹포라는 마을에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이 있었어요. 군수물자 공장인데, 통조림 공장인데, 야, 그 당시에 통조림 공장이 뭐 필요했냐 그러는데, 제주에 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소들을 다 징발해가지고, 소고기 통조림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소고기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소는 이런 가죽을 이용해서 뭐 혁띠도 만들고 이런 뭐 군화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군수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제주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지금으로 치면 경운기나 마찬가지인 게 소인데 그런 걸 다 뺏어가 버리고 그걸로 가죽을 채취하고 남은 고기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까지 고기를 안 먹었던 민족이죠.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통조림 만들어서 군수물자로 전선에 있는 병사들한테 군수물자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 공장이 전국에 3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아까도 했지만 규슈하고 위도가 비슷한 같이 후쿠오카하고 위도가 똑같습니다. 제주도가. 근데 후쿠오카 좀 밑에 보면 가고시마라고 있죠. 가고시마가 이제 제주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시마는 한라산이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화산 회토가 전부 가져 있고 귤농사도 그쪽이 굉장히 잘 되고요. 고구마 그 지역의 가고시마의 특산물이 고구마 소주입니다. 고구마 농사가 워낙 잘 돼서 고구마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서 고구마 소주가 그 가고시마의 특산물인데 제주도도 가고시마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제주도 이렇게 그 고구마 농사를 제주도에서 많이 심게 한 거죠. 그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은 고구마를 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실제로 이제 일본말에서 온 거니까 저는 제주 사람들이 그만큼 오히려 자존심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엄이라는 그 조선 그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가 대마도에서 그 고구마라는 걸 처음 발견하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일본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고귀위 말하고 쓰고 고꼬이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꼬이모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몇 개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챙겨와서 외관이라든가 이제 부산 쪽에도 심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한번 시험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엄이 가지고 온 뿌리다 해서 조저라는 얘기도 불렀고 아니면 감저라고 그때 처음 들여올 때 붙인 이름이 감저입니다. 왜냐하면 달감자에 뿌리졌자. 달감자에 뿌리졌자.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뿌리다라고 해서 이제 달감자에 뿌리졌어서 감저라고 불렀고 그게 처음 도입될 때 이름이 감저인 거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감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실은 제주 사람들이 감자는 지실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땅의 열매란 뜻이죠. 땅의 열매, 땅지자에 열매실자에서 지실, 지실, 지슬 이렇게 하는 게 얘기 부르는 건데 어쨌든 직역하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식재료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에. 그래서 고구마라고 부르게 된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하고 제주도에
고구마를 농사를 많이 짓게 해서 이런 빼떼기를 생산하게 한 거죠. 통영에도 가면 지금 빼떼기가 향토 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그 경상도 쪽하고 제주도 쪽에다가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게 해서 이런 빼떼기라고 하는 이 절간 고구마라고 하거든요. 잘라서 말린 고구마라는 뜻으로 이 고구마를 납품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그 고구마 주정, 술 원료가 되는 주정, 고구마 주정이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전분의 원료가 되고 당면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전분이 당면의 원료니까요. 고구마 전분이. 그래서 제주도에는 일제강점기 때 당면 공장, 주정 공장, 전분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는 뭐 제 추정이긴 한데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비행기 타고 군함을 항공모함을 들이받을 때 얘네들도 무슨 배짱 있다고 맨정신을 했겠어요. 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천황폐 하사주라는 걸 매겨가지고 간땡이를 붓게 하는 거죠. 술 먹으면 간땡이가 무엇이니까. 네, 술 먹고 술을 먹여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갖다 들이받아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 괜히 그 배짱이 생기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천황폐 하사주라고 해서 먹었던 술이 바로 고구마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만든 그 고구마 주정으로 그 천황폐 하사주를 만들어서 그 전선에 있는 일본군, 최전선에 있는 일본군들한테 천황폐 하사주라는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해보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마을마다 그런 주정공장, 당면공장들이 다 들어서고 하니까, 전분공장 들어서고 하니까 마을마다 고구마 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었어요. 일제시대 내내. 일제시대 거의 후반기에는 내내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고, 그 고구마 농사 지은 것들 해방되기 직전까지도 고구마 농사 지어서 절간 고구마를 만들어 놓은 거를 잘 말려놓으면 이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거든요. 네. 겉에는 곰팡이가 살짝 필지라도 속에까지 잘 말려놓은 건 정말 돌덩이처럼 땅땅하고 씹어먹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게 저장성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군들이 다 가버리니까 돌아가 버리니까 마을에 주정공장, 당면공장들 남아 있는데 고구마를 납품을 받아줘야 되는 납품 받아서 그걸 생산해도 팔 데가 없으니까 공장은 있지만 많이 돌리지 못하고 최소한만 돌아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빼떼기가 많이 쌓여버린 거죠. 빼떼기가 많이 쌓여버린 게 45년, 46년, 47년 어쨌든 하던 일들은 계속 했으니까 2, 3년 동안 빼떼기가 만든 것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4.3이 터지면서 피난 다니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고구마인데 이거 불려서 먹으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물에 담가놓고 이제 한 몇 시간, 1시간 정도 넘게 계속 끓이면 살짝 불어가지고 원래 삶은 고구마처럼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피난 음식으로 챙겨갔던 거죠. 챙겨서 이 빼떼기를 주면 근데 끓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한 거 이제 돌로 깨가지고 요만큼씩 손톱만큼씩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 침으로 녹여가지고 침으로 불려서 먹으면 한 조각 먹는데 30시간씩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곡식이잖아요. 그걸 먹고 목숨을 이어가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죠. 보리쌀 한 줌, 좁쌀 한 줌 이런 거 가지고 산 사람들 올라가면 자기네끼리 식량 모아서 야 너 뭐 가져왔냐 보면 요만큼 2, 30명 모였는데 이 한 그릇이 안 나올 정도의 곡식밖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 계곡에서 물 많이 떠다가 거기다 뭐 고사리, 달래, 뭐 원추리, 하여튼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서 죽을 쓰는 거죠. 근데 정말 요만한 한 줌 곡식 가지고 몇십 명이서 나눠 먹을 정도의 죽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제주도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제주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멀건 죽 한 모금에 감자도 다 썩은 것들, 그다음에 곰팡이 한 점, 빼떼기 한 조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주도 사람들의 목숨을 유지시켜 준 거죠. 제가 이제 해마다 4.3 때가 되면 4.3 문화제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4.3 체험 같은 걸 할 때 제가 이런 음식을 좀 가서 보여줍니다. 빼떼기 이런 것들. 그 다음 빼떼기하고, 그 다음 진짜 이런 죽, 멀건 그 산죽이죠. 산죽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만 좀 애들이 이거 인상 빡빡 쓰면서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막 이런 거 쓰레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서 니네 엄마 아빠를 낳아주고 니네가 지금 여기 있다 이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조금씩 맛을 봐요. 그게 결국 음식이라는 거는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맛으로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즐기는 시대가 됐죠. 음식은 즐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은 제가 여기 피난민 음식 할 때마다 보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주먹밥들 만들어 갖고 와요. 피난민 그건 피난민 음식이 아니고 피난을 어느 정도 마친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보셔야 되죠. 수용소나 아니면 정착을 한 이후에 밥을 지을 수 있을 때 만드는 게 주먹밥입니다. 다른 건 먹을 건 없고 이런 밥을 지을 곡식, 보리나 이런 곡식들이 있으면 이 주먹밥을 만드는 거죠. 피난 다닐 때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긴 피난민들 음식이라고 했는데 치즈도 보이고 햄도 보이고 막 그래요. 예, 뭐 소세지도 보이고. 제주도에도 45년 해방이 되면서 모슬포에 맥락기지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3 때 미군정이 그 제주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미군 기지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슬포 쪽에 제가 이제 고증을 받은 걸로는 모슬포 쪽에 미군 기지가 들어와서 미군 한동안 우리 그랬었잖아요. 시레이션이 뭐냐 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 파는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이 제주시에 넘어와서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4.3이 터지고 그다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럴 때 육군 제1훈련소가 이제 모슬포 대정읍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일종의 단체급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게 되죠. 그게 이제 군인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모슬포 그 읍내에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주정 공장 이런 것들이 계속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있었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육지에만 꿀꿀이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주도에도 이런 것들 가지고 꿀꿀이죽 같은 게 있었다고 이제 제가 증언을 들어가지고 재현들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서민들은 이런 식으로 밥을 해먹을 상태는 아니니까 감자나 지실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걸 넣고 김치 하나 아니면 만원지 같은 거 쪼가리 넣고 먹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음식들을 그러니까 비교적 정착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음식들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난민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요즘은 자연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변신이 돼가지고 훨씬 비싸게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보면 뭐 도토리 가지고 만드는 도토리 음식 전문점들도 있고, 근데 보면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 가지고 자연 음식점이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음식들 훨씬 비쌉니다. 우리 지금 쌀밥에 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음식들이 돼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피난 음식의 식재료들이 현대인들의 밥상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이제 해방 이후의 음식들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미래 낭품 밥상.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제주 사람들의 일상식. 이건 주문해도 잘 차린 밥상이에요. 잘 사는 집이야, 이 정도면. 아주 평온한 시기에 농사도 잘 지어지고 그럴 때 이제 먹었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운데 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잎채소, 그러니까 쌈채소가 항상 생채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패류로 만든 반찬, 여기 뭐 넬지짐이라는 게 있고요. 된장에 자리젓갈에 김치, 그 다음에 나물 하나. 국은 이건 갈치호박국이네요. 그럼 갈치호박국이 있고 배추가 약간 좀 억센 얼갈이 배추가 있고 조팝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언제쯤의 밥상이냐? 그러면 한 12월 정도의 밥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11월, 12월, 뭐 1월 정도의 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절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철 밥상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영파트에서 내가 뜯어온 것들, 그 다음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 아니면 우리 동네 앞바다에서 잡아온 갯바위에서 낚시해온 생선,
로컬 푸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나온 것들만 가지고 내 주위의 반경 1km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로컬 푸드고, 이걸 하나하나 직접 다 조리를 하면서 특히 뭐 장류라든가 이런 발효 음식들 같은 경우 전부 슬로 푸드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장수 건강식단입니다.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장수 건강식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었던 음식들인데, 그래서 제주 음식의 문화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제주 음식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희소 가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독특한 조리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단순한 조리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독특한 조리 방법들이, 이건 한국 음식이라고, 한식이지만 한식의 한 부분이지만 한식에서 다른 지방의 한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소 가치가 있는 음식들인 거고요. 민주적 가치, 괴기반 말씀드렸죠. 잔치 음식, 공동체 어울림 문화의 표현, 이런 해녀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생활 자체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식에도 이런 어울림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제주 음식이라는, 제주의 전통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제철 밥상. 그러면서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자연 물질을 채취를 해서 그걸 차린 걸 가지고 자연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자연 파괴한 거지 않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먹을 건 내가 직접 자급자족하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켰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밥상을 차렸던 게 진짜 자연 친화적인 밥상인데, 제주 밥상이 그랬습니다. 어디 어로 활동을 가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뭐 잡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뭐 멜이나 자리 같은 건 때로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 잡아야 했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나눠 먹고, 먹다가 이제 뭐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하다가 남으면 젓갈 담가서 그것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던, 그게 이제 제주 사람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활, 국을 이제, 그러니까 거친 잡곡밥을 먹기 위해서 다양한 국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밥상 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의 궁합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재료의 식재료에 맞는, 식재료의 상태에 맞는 조리법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로운 어떤 제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제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양학적인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겁니다. 채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걸 먹는 겁니다. 그 신선한 걸 먹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채식을 하겠다 그러면 나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식을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야, 겨울에 한겨울에 채소도 먹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말려놨다가 먹거나 지져 먹거나 나물로 만들어 먹었다는 걸, 그게 서양 사람들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 제주도는 그것보다 더 대단하게 매 끼니마다 1년 365일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잡곡하고 다양한 부재료로 구성된 주식, 밥 자체가 그냥 하얀 쌀밥이 아니고, 잘 정제되어 있는 하얀 쌀밥이 아니고 거친 잡곡들 가지고 다양한 부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잡곡이라는 건 곡식 한 가지로만 밥을 지었을 때보다 부재료가 같이 이제 첨부가 되면서 훨씬 더 이게 영양의 가치나 이런 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음식이 가짓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발효 음식의 구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특히 날된장, 끓이지 않은 생된장을 먹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발효 음식의 구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발효균들이 비교적 잘 살아있는 상태의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섭취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장이 튼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주도에 한라대학의 오영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육지에서는 똥박사님이라고 불리세요.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이 이 변을 많이 넣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 퇴비 증산 정책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각 동 단위는 읍면 동 단위별로 퇴비 생산량을 기록을 했었는데, 퇴비라는 게 결국 이제 인분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비료이기 때문에, 천연 비료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게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분을 많이 생산했다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똥을 많이 쌌다는 얘기고 장이 튼튼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지금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양념하고 생식에 가까운 이제 단순 조리 방법들이 이제 존재했었고, 그래서 음식의 어떤 그 원형,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 음식에 가까운 음식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의 균형.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인병이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육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육식이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하고 식물성 음식하고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은 사람은 잡식성이니까 다 먹어줘야 되는데 식물성 음식을 한 80% 정도, 동물성 음식을 20% 정도. 성장기 아이들은 동물성 음식을 한 30% 정도까지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따지면 생물학적인 그런 근거들 많이 되고 의학적으로들 많이 되죠. 뭐 알칼리성, 사람이 약산성이다 보니까 산화가 더 많이 될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거 막 복잡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를 보시면 압니다. 사람의 치아를 보면 고기를 먹는 소곤니 계열하고 이 채소를 먹는 민니 계열이 2대 8, 20%, 그러니까 소곤니가 20%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의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고기만 먹으니까 성인병이 걸리고 특히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안 좋은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주 음식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모든 끼니에 동물성 음식이 20%를 잘 넘지 않아요. 2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 동물성 음식들조차도 어패류를 통한 영양분을 섭취한 거죠. 육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괴기반 정도 받아먹는 정도고 아니면 십계명절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제사나 차례 지냈을 때 제사상이나 찰상에 올랐던 그 진설했던 음식들 중에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양이 얼마 되질 않죠. 평소에는 어패류를 통해서 요즘 이제 장수식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DHA, EPA,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어패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의 전통 밥상 아까 그 낭푼 밥상이 여기 보이신 이 낭푼 밥상이 요즘 현대인들이 오히려 먹어줘야 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의 이제 음식을 보면 요즘 집에서 음식 잘 안 하시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니까 저거 하면 편하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가요. 요즘 이제 그 식자재 마트라는 게 생겼잖아요. 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업소에서 온 사람들보다 업소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스나 뭐 이런 것들 사는데 일반인들은 가서 보는 거 보면 다 냉동식품 사고 있어요. 뭐 볶음밥도 냉동식품이고 뭐도 엄마들끼리 그런 정보를 주고받죠. 야 요즘 새로 나온 냉동식품 중에 뭐가 맛있어? 애들한테 당신 손으로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자레인지 데펴 먹어 이러니 편리함하고 엄마 손맛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논리에 밀려나가지고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완전 이제 가성비 그러면서 싸고 맛있으면 가성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싸고 맛있으면 가성비 좋고 요즘 가심비까지 얘기하는데 싸고 맛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싼 데다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먹는 게 뭔지를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일단 맛만 있으면 무조건 다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건 이제 기업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현혹시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죠. 거기 보시면 첨가물에 보시면 무슨 유화제, 무슨 소포제, 그러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부드럽게 바꿔놨어요. 전부 다 화학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 추출한 그런 화학 첨가물들인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빈곤한 계층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게 모순이죠. 요즘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외식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황당하게도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2,500원, 3,000원, 4,000원. 야, 편의점 도시락도 먹을만해.
예, 먹을만 하죠. 먹을만 한데, 그 정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음식,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정말 우리가 집에서 엄마들이 해주는 좋은 음식이겠는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진짜 좋은 재료들이 들어갔을까? 재료의 출처나 이런 것들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고기를 예를 들면 그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 보면 무슨 돼지고기, 닭고기, 뭐 고기 종류 많이 들어있어요. 그 편의점 도시락에. 그래서 가격 대비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야, 우리가 얼핏 봐도 이 가격에 이 정도 고기가 들어있어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죠. 그 고기가 제대로 된 고기겠습니까? 신선한 고기를 쓰겠습니까? 냉장 상태로 생고기로 유통시키다가 유통이 잘 안 되면 이제 냉동 유통시킵니다. 냉동 유통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냉동 유통기한도 지나고 나면 그럼 양념육으로 만듭니다. 양념육도 그냥 만들어 팔다가 안 팔리면 냉동 양념육으로 됩니다. 계속 바뀌면서 고기의 질이 얼렸다 풀렸다 하면서 양념으로 맛은 커버를 하죠. 근데 고기는 엉망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도시에서 살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그 몇천 원짜리 도시락으로 겉으로만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락은 그건 정말 빈곤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먹방 같은 경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비주얼로 그럴싸한 것들 많이 나오죠. 특히 블로그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런 SNS나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진들 올려놓은 거 보면 정말 먹고 싶게 찍어요. 사진도 이렇게 찍고 만들기도 그렇게 만들고 시각적 효과죠. 시각적 효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음식이 가져야 되는 원래 본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자연의 섭리도 역시 마찬가지. 유통기한 길게 잡아야 되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절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음식들이 다 넘치죠. 냉동식품 위로 다 가는 거죠. 이 밥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놓은 거 보면 가만히 이게 음식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내 밥상에서 생태계 교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환경 파괴가 내 밥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제주의 전통 음식 뭐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주의 전통 음식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먹었던 전통 음식들은 당신 스스로 재배해서 당신 스스로 수확한 다음에 당신 스스로 그걸 가공하고 조리해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정체 불명이 아니고 정체가 명확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왔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그 계절에 맞게 그다음에 그 식재료의 상태에 맞게 그러면서 다 같이 인간성 공동체의 어떤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 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의미들 좀 생각해보고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만 건강한 게 아니고 이 지구도 건강해져야 이 제주도도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잘 보호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오래된 미래. 이건 이제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가 이제 썼던 얘기인데 그분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이 밥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하고 앞으로 이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제주의 오래된 밥상에는 미래가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낭품 밥상은 오래된 미래가 담긴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2시간을 제가 풀로 지금 계속 1시간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제주 향토 음식에 대해서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지방의 음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궁중 음식이나 양반가의 음식이나 뭐 전라도 음식 뭐 아니면 교방 음식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음식이긴 한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오히려 더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고, 특히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 제주도 토박이 분들, 아니면 이주민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서 마주하는 밥상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저기 전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기회 되면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합치면 아마 한 3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한 10시간 넘게 걸리는 강의거든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을 맞추느라고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 메일을 제가 좀 여기서 밝혀드리면 되겠는데, YY제주입니다. YYJEJU. YY제주 네이버거든요. YYJEJU, 네이버로 해서 메일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SNS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페이스북에 양영진 검색하셔도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끄면 되죠? 네. 카메라 끄고 마이크